안녕하십니까. 예전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것을 주제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서울대진고등학교 교사 안성환입니다. 말 그대로 예전과 지금이라고 하는 입시에서 과연 예전에 통했던 입시에서의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통할까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담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예전과 지금이 가지고 있는 대입의 키워드를 먼저 비교를 해보고 과연 이것들이 다양한 대입 환경의 변화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가를 조금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전에서의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선호도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과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쉽게, 즉 접근성에 있어서 가까운 대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나뉘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가고 싶은 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똑같이 예전처럼 교과 성적만 가지고서 이 대학을 구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잡하지 않은 대학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성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수시파와 정시파라고 나뉘게 되고, 수시파의 경우는 교과 성적과 활동에만, 즉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비교과 활동에만 포인트를 맞추게 되지만, 정시파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본인은 수능으로 가겠다며 의도적으로 학교 수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선택들이 리스크를 얼마만큼 분산할 수 있을지, 본인이 그곳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 담아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 없이 섣불리 수시파와 정시파를 판단하는 것이 어떤 맥락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간소화된 학생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금년에는 자소서도 없고 창체 활동조차도 상당히 축소된 측면의 정책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모든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교과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는 예전의 키워드와 현재 시제에서 말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서 교육과정에서의 권장 과목과 핵심 과목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 종합전형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주도적이라는 키워드와 작위주도적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조금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결국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사에게 있어서 상담의 기준은 교과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학생 상담과 대입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학생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교과 등급만을 따는 것이 얼마만큼 리스크를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 오늘 강의에서의 주요한 전달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근거로 학생의 전체적인 학령 인구의 감소폭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빨간색은 전반적인 전국에서의 학생 수의 감소폭을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색은 4년제 대학의 전체 정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색적인 것은 그 네모칸 안에 있는 16이라는 숫자에서부터 9라는 숫자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16과 9라는 것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산술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학교의 인원이 200명 내지 250명 정도의 사이즈가 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산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1등급의 학생 수는 6명 내외, 250명이었을 경우는 많으면 8에서 10명 정도 이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산술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처한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일반 선택 과목, 즉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나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등급 인원은 더 2~3명 정도씩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교과가 모든 잣대가 되는 과거 방식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가고 싶은 대학에서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어떤 원서 빌드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종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원리를 적용받는 영역인데요.
가까운 대학과 가고 싶은 대학에서 어떤 형식으로 얼마만큼 학생들을 선발하는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렇다면 2023과 2024 체계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으로 나누어 봤을 때 전국 단위 4년제 대학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은 파란색의 40% 중반대의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합 전형, 세 번째로는 수능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선발을 하니까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까운 대학과 가고 싶은 대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지역 학생들에게 각각의 권역은 가까운 대학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가고 싶은 대학은 서울권에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대학의 라인업들이 가까운 대학은 아닐 것입니다. 즉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가까운 대학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가고 싶은 대학은 서울 안에 같이 있다고 봤을 때 전형에서의 선발 비율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죠. 파란색 44%였던 교과 성적대가 전반적으로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이 약 20%, 정시는 10% 수준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수도권 학생 입장에서는 가까운 대학이 수도권에 있으므로 이 해당되는 지역까지 넘어가지 않는 속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가까운 대학에서의 개념은 각 지역에서의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응시생들이 교과와 종합을 같이 묶어서 간다라고 봤었을 때 실제 입시 결과에 있어서도 지역에 있어서의 대학들은 교과나 종합이나 교과 성적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가까운 대학에 가까운 고등학교 학생들만 썼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교과 성적을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더 강해집니다. 그랬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서울로 한번 다시 나누어 보면 아까 설정했던 것처럼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60% 정도가 교과 성적이지만 수도권 대학에서는 거의 교과와 종합과 그리고 수능이 3대 3대 3 동비율에 가깝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수도권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보다 교과 전형의 성적이 더 높아야 맞겠죠. 하지만 실제 입결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대학과 가고 싶은 대학이 뒤섞여 있습니다. 흔히들 이것을 대학을 어떤 그룹핑을 해서 표현을 할 때 15개 대학, 12개 대학, 그리고 24개 대학 정도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12개 대학이라고 하면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2대 정도의 라인업을 이야기하게 되고 15개 대학이라고 하면 건대, 동대, 홍대, 숙대 라인업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개 대학이라고 하면 세종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라인업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각각 12개 대학으로 봤을 땐 1414의 비율이지만 전체 서울 지역으로 봤을 땐 15%, 31.6%, 37.8% 정도 수준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4개 대학을 갔을 때는 경기 지역과 마찬가지로 3대 3대 3의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가고 싶은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조금 더 본인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까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과 중심으로 공부를 했지만 가고 싶은 대학을 위해서 종합 전형이 아닌 교과 전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문도 매우 작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라는 문턱이 발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 전형에 있어서 가고 싶은 대학들은 어떤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어떠한 입결의 특징이 있는지를 교과 이외에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가고 싶은 주요대와 가까운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입시에서의 용어가 서로 사뭇 다르게 다른 요소로서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23 어디가 발표 자료를 전체적인 계열에 맞추어서 평균적인 교과 등급으로 나타낸 점인데요. 실제적으로 교과 성적보다 종합 전형의 라인업에서 인문계열의 학과와 자연계열의 학과에 있어 편차가 더 크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어디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학과별로 한 번 더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학생부 간소화에 완성된 첫 해인 금년도에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해당되는 표를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면 교과 활동과 그리고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을 묶은 교과외 활동,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24년도에 들어서 X표시가 상당히 많이 보이죠? 그런데 그 많이 보이는 대부분은 일명 일반적으로 비교과라고 알고 있는 교과외 활동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성격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비롯됐는데 이 해당되는 부분이 묽어질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대학이 예전처럼 종합전형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 성적만으로 단순히 매칭해서 뽑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조금 더 새로운 프레임을 요구하게 되는데, 학생부 간소화의 종합전형 평가 요소 변화에 있어서 5개 대학의 공동 연구가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4가지의 평가 요소를 뒀었던 대학들이 지금 이 5개 대학, 건국대, 경희대, 그리고 중앙대, 연세대, 그리고 한국외대 5개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개선안에 있어서 4개의 평가 요소를 3개로 줄인 점이 눈에 띄죠.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공적 합성이 바로 진로 역량이라는 것과 비슷하지만 매칭은 안 되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용어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 안에 있는 평가 항목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변화의 흐름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 전공적 합성은 대부분 다 전공 관련, 전공에 대한, 전공 관련이라고 하는 수식어구가 붙어 있지만, 두 번째에서는 일단 이색적인 것이 계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묶여 있고 전공 관련이 아닌 진로 탐색이라고 하는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반영한 거냐? 실제 상위 주요 가고 싶은 대학들은 종합전형에 있어서 창체 부분의 서류 내용이 미제공되는 점에 비추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연구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2015에서는 학생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계열을 중심으로 선택 과목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인문계열보다는 사회과학 계열에서 조금 더 수학적인 그 과목들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생명과학과 화학이라면, 그리고 공학 계열이라면 미적분과 물리와 화학 베이스 형태의 선택 과목을 조금 더 권장 과목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1,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에게 있어서 종합전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변화해야 될 프레임 중에 가장 큰 것은 1, 2학년들은 되도록이면 계열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계열의 동일한 형태의 과목군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되, 3학년이 돼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회과학대라고 했을 경우 경영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2개 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영학과가 훨씬 더 센 선수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겠죠.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는 상대적으로 좀 덜 센 선수들이 모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같은 사회과학 계열이므로 수학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떤 선수와 만나느냐가 다른 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입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랑 만나게 되면 본인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점을 착안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엔 본인이 이수한 과목과 본인의 계열에 있어서의 적합성을 따진 뒤에 현실적인 숫자나 상대적인 그 상대평가에서의 용이성을 위해선 반드시 학과에 대한 선호도, 즉 쉽게 말해서 유사학과입니다. 유사학과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금년 종합전형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유사학과를 얼마만큼 선택할 수 있는가의 여부일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징적인 것은 또 하나가 학업 역량에서 탐구 활동이 탐구력으로 바뀌었다는 점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활동이 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활동은 무슨 뜻이냐? 일종의 양이 많으면 되는, 단순한 피상적인 것이어도 되는 일명 관련 활동인 겁니다. 하지만 력은 조금 더 질적인 부분을 담보한, 내가 궁금해서 조금 더 해본, 그 과목 안에서 배워야 될 것들 가운데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해 본 학생이라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대학이 아닌 가고 싶은 대학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본인의 계열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과목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충실히 학습하면서 본인이 궁금했던 것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변화되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진로 탐색을 통해서 본인의 계열에 대한 부분들을 1학년 때 탐색을 하고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계열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한 뒤에 그 과목 안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충실히 탐구하는 그 프로세스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행이 줄어든 수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 대부분이 입시 전문가라고 했을 경우에 선생님 개꿀 선택 과목이 어떤 건가요? 라고 묻곤 합니다. 정말 개꿀이 있는가? 저 안에 있는 범위에서의 분량만 보더라도 공통과 선택에서의 배점만 보더라도 개꿀이라는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걸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공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이 푸는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지 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자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들 개꿀이라고 하는 건 덜 원점수를 맞고 더 좋은 표준 점수를 받는 과목을 개꿀 과목이라고 하게 되죠. 하지만 75대 25의 이런 구조에서는 덜하건 뭐하건 같이 풀어야 되는 점수가 75점이기 때문에 결국 많이 맞는 것이 상책이다 라는 것이 22 수능에서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바뀐 수능의 영향력은 다소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뀐 수능의 영향력에 있어서 국어 같은 경우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7대 3 정도로 수능 응시를 했었는데 저희 대교협에서 표본으로 성적을 모았을 때 거의 수능 응시 집단과 비슷한 형태의 선택 과목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대 3 비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언어와 매체가 30이라고 봤었을 때 각각의 등급에서는 30%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분포일 텐데 4등급까지 언어와 매체의 응시 비율인 31.9%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는 것은 언어와 매체가 꿀일까? 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꿀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알고 보니 미적분 선택자였다라는 겁니다. 미적분 선택자들은 대체적으로 의치학한 수를 원하고 주요 공대들을 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국어를 해도 학업 역량이 조금 더 높은 응시 집단이라고 미루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통 부분에서의 영향력이 더 큰 시험이 바로 수능이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수학이 확통이 50%대 그리고 미적이 40%대, 기하가 9%대 정도의 응시 비율이 있는데 샘플에서도 거의 비슷한 표본을 보여주네요. 그런데 수학은 어떤 의미냐? 국어와 마찬가지로 미적이 40%대였는데 심지어 4등급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응시 인원보다 더 많은 비율을 등급 내에서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적 학생들과 확통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미적에서 내 성적이 좋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학은 상대평가라고. 좋았던 학생, 즉 1등급 학생의 수를 세봤더니 전년도에 22,571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거보다 하나 더 틀린 학생들을 찾아봤더니 4713명이에요. 누구나 다 좋았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나 다 좋았다라는 것은 해당되는 그 수학이 그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일단 자격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학은 자격 기준처럼 무언가 학생들을 이렇게 대학의 어떤 선호도에 의해서 기준점처럼 썰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미기 학생들은 과도하게 상향 지원하는 패턴에 대한 과도하게 정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조금 더 겸손하게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하나의 시사점이 될 거고요. 반대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미적 학생들이 공학 계열에 머물려고 하다가 성적이 그 부분에서 밀리게 되면 인문 계열로 넘어오게 됩니다. 즉 교차 지원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수시에서부터 그렇게까지 교차 지원의 반영 비율이 그 실천 비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수시에서는 확률과 통계 학생들, 즉 수학에서 깨진 학생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내가 전국적으로는 수학을 못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는 확률과 통계에 들어갔지만 그 과목을 선택했지만
실제 종합전형에 있어서는 수학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형태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수학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도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을 못해? 그럼 난 포기해 라고 하는 걸로 조금 더 직관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간과하지 않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작년부터 서울대학교는 정시에서도 서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려대학교는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없을 수 있을지라도 서울대는 정성평가이므로 서류평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출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작년도 평균적인 그 점수를 봤을 때는 서울대학교 서류평가는 삐삐 라인이 가장 많았고 실제로도 그 부분들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가 발표했던 것처럼 2등급 정도 수준의 교과 성적이면 충분하다라는 점인데 실제 우리가 통계를 보더라도 2등급대 성적대 학생들이 일반 전형을 쓰고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서류평가에서 배수 안에 들지 못하는 확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 가운데서 서울대 정시 정도를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이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에서는 제법 있었다는 점이죠. 따라서 특별하게 경쟁력이 약해서 모집 단위가 약해지지 않는 이상은 서울대학교 정시도 정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서류평가에 있어서의 삐삐란 서울대학교를 수시에서의 일반 전형 수준에서 쓸 수 있는 학생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시에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과탐2 필수 응시 폐지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검정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물리학 1, 2와 화학 1, 2 중에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모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점은 파란색 학과들입니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수리과학부나 재료공학부, 컴퓨터공학부에서 물리나 화학을 안 할 이유가 없는 학생들입니다. 수학에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모집 단위는 왜 빠져나갔느냐? 말하지 않아도 물리와 화학을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균형처럼 추천 대상자에 있어서 선택 과목이 이렇게 묶여버린 케이스에서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물리나 화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농생대 라인에서 무언가를 쓰더라도 학과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일반 전형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정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울대학교라는 타이틀을 위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 과목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선택 과목을 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과목을 하더라도 물리나 화학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는 것이 선택지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프레임의 충돌, 예전과 지금의 프레임이 과연 다 같으냐 아니면 완전 달라졌느냐 종합을 하자면 예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맞고 이제는 조금 더 새로운 프레임을 필요로 한다. 그런 맥락에서 교과 성적만 갖고 단순 지표로 설명하기보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질 설명으로 가장 핵심적인 교과와 수능 등급을 가지고서 객관적인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진실성에 있어서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 즉 피상적인 전공적 합성보다 해당되는 본인의 연계 과목에 비추어서 그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는 진실성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산수를 해보면 정시 지원 가능성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최저학력 기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음 시간에 객관적인 데이터로 살펴보게 된다면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